후보가 이제 나이대를 봤으니까 예. 시도 권역별로 예. 네,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던 죄송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우세했던 지역은 일단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제가 지금 좀 잘못 이야기하고 있군요. 요거는 그러면 제가 좀 이따 다시 정리를 자, 해서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재성 전 수석 나오셨으니까 인사도 못하고 계속 지금 시작되는 때 바뀌셔가지고 잠깐 인사하실까요? 그래도 어서 오십시오. 인사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최재성님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 몇 가지 좀 여쭤. 놀라셨죠? 어떻습니까? 예상치랑 어땠습니까? 또 공통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출구조사 나오기 전까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10% 얘기도 나오고 저희는 그냥 자체 조사대로 판단대로 초박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주목할 것이 최근에 이제 이 출구조사가 이제 보정을 하면서 결과가 나오는데 조금 이제 오차율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난 이제 총선, 재작년 20년 총선 같은 경우가 사실 전체 의석수에서도 조금 어긋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접전 지역으로 분류됐던 것에는 거의 민주당이 이제 승리를 하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분류된 것도 한 90% 정도 민주당이 승리를 했던 그런 거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사전 투표율이 점점 높아지니까 더 오차범위가 커지죠. 이걸 보정하는 게 참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 해당 선거 시기에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경쟁했던 그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최종적으로는 당선이 됐지만 격차를 좀 실제 개표 결과에서는 격차를 좀 출구조사보다 벌렸죠. 아까 이선영 아나운서가 설명했듯이 벌렸습니다. 1점 몇 %에서 3점 몇 % 벌린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정권 교체 지수가 높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출구조사에 임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에도 좀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 조사에서도 출구조사는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정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투표한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이제 결과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 정도로 박빙일 건 깜짝 놀라셨죠? 까는데 어땠습니까? 저는 계속 초박빙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투표율 유일하게 제가 지난 대선을 잘난 척하시는 못 넘을 것이다. 인사도 늦었으니까 그런 시간이 조금 있어요. 이런 잘난 척을 하실지 제가 허를 찔려가지고 지금 몰랐습니다. 저는 잘난 척이 아니고요. 사실을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박빙일 거라고. 지난 대선 지지율을 넘기는 어려울 거다. 그건 제가 들은 건 사실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말씀도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투표율이 사실은 높아야 되는데 투표율이 높지 않을까봐 사전투표를 적극 동의를 했거든요. 그 변수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 확진세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단위 인구당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확진자 수가 세계 최고 수치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투표일 직전 어제 확진자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확진자 통보를 받은 분들이 35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게 자칫 그 확진자는 특히나 이게 또 투표에 보자면은 60대 이상이 굉장히 이 코로나 확진의 위험이 높고 또 코로나 치명률도 그쪽이 높고 해서 정세도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히나 우리 그 전통적 지지층에게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확진세가 더 퍼지기 전에 4일 5일 좀 맞춰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은 우리 전통 지지층 핵심 지지층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전투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이 좀 이렇게 하지 못했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는. 왜냐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 사실 확진자하고 지금 이미 재택 치료 받고 있는 사람들 경기도인 분이 한 120만 됐다 그러고 어제 한 35만 났기 때문에 150만 가량 될 텐데
그분들이 이제 오늘 다 나왔겠느냐. 그런 좀 의구심이 있고요. 그렇게 보자면은 전체적으로 큰 숫자거든요. 150만이면은. 네. 보통 이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이제 문재인 후보가 석패했을 때가 몇만 표였죠? 100만 표였나요? 100만 좀 넘어요. 100만 좀 넘었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 표 차이가 아마 노무현 대통령 당선 시기는 50만 표인가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사전투표로 코로나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는데 계산이 못된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겁니까? 물론 아직 결과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최종적인 결과는. 그러나 예상치보다는 약간 너무 박빙이 나오니까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뭐 그 아쉬움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뭐 분명히 없을 수 없는데요. 자당 입장에서 평가를 하실 테니까요. 여러 가지 상황은. 그러나 물론 뭐 결과는 지금 지금 계속 개표 지금 막 시작되는데요. 이건 뭐 이 상황이라면 내일 몇 시에 결과가 나올지조차도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라면. 몇 시쯤 예상하세요? 최 선생님? 선관위에서는 뭐 새벽 1-2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초박빙이라도요. 제가 선관위 얘기를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1-2시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뭐 개표라는 게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아무리 초박빙이라 그래도 이제 그 시간대면은 좀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여기 오기 전에도 출구조사 결과가 한 3% 정도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뒤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승산이 있다. 저는 이제 그런 개인 계량기를 좀 돌려가지고. 이선영 아나운서죠. 우리가 지금 차이가요. 0.6%죠, 지금? 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0.6%포인트 0.6%에다 유권자 곱하면 몇 표입니까? 표로 혹시 계산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시면? 몇 표? 30만 표. 30만 표 정도 되나요? 30만 표. 이건 정말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당선 때가 26만 표인가 그랬거든요. 그랬었나요? 그때가 그렇게 초박빙으로 나왔나요? 초박빙이었습니다. 저는 26만 표 정도인 줄 몰랐어요. 기억이 안 났어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50만 표. 그래서 제가 저게 절박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에 경남 투표율이 사실은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경남 투표율이 예상보다 저조하셨군요. 네, 저희들 지난 투표보다 조금 저조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저희들 걱정하는 거는 이제 전통적 지지층이 이제 많이 있다는 안도감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확진세가 워낙 급하니까 급하고 사실은 병원에 계신 분들은 지금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거소 투표를 신청하지 않고서는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투표를 나갔다가 들어올 때 PCR 테스트 받아야 되고 퇴원했다가 입원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문제가 있고 이 사실은 확진되고 하면은 젊은 분들이야 뭐 무증상이라 그러지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이 큰 변수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피해보려고 뭐 이번에는 무조건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고 윤석열 후보도 부산에서 사전투표하고 저희들 전 의원들이 사전투표를 제일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하나의 마지막 변수된 것 같은데. 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요. 이 정도 박빙일 것이라고 민주당은 사실 이제 쫓아가는 입장에서 박빙이고 추격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는 입장이니까 그 말씀하시기가 편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 박빙일 것 같으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10% 15% 이긴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선거 전략적으로는 더 도움이 됐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워낙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드리고 뭡니까 사전투표 이거 해가지고 부정선거 당하면은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참 현실로 많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하나 진짜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정선거는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투표를 안 하면은 투표수가 부족해서 집니다. 부정선거 겁내다가 투표를 못해서 집니다. 이제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같이 감시하면 되는 문제고 우리가 선관위보다 더 열심히 나서서 설득하고 했는데 이제 아까 그러면 왜 이제 그렇게 또 내심 또 이런 그런 계산을 했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이 너무 좋았어요. 서울이. 그래서 약간 낙관하신 게 있군요. 서울이 역대 전통적으로 우리
재성 수석님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네. 서울은 역대적으로 민주당의 아성이었습니다. 예. 지금도 구청장 뭐 한 명 빼놨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사실은 전원 시의원 110명 중에 104명인가 3명인가 압도적. 예. 국회의원도 뭐 거의 뭐 압도적. 우리 뭐 서울시내 국회의원 몇 분도 안 계십니다. 이런 이런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열세이고 한데 그런데 마지막 갤럽 공개 여론조사, 정기 여론조사에서 15%포인트 차이 났고 또 이제 오늘 출구조사에서도 5%포인트 지금 서울 넘게 말씀이시죠?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이준석 당대표도 서울 지역을 두고 있는 당협위원장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서울 쪽에 굉장히 좀 고무됐던 더구나 지난번 지방선거 때 서울에서 크게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제가 좀 여쭤보면 서울에 있어서의 그 5%좀 낙관적인 예측들이 거기 그 예측에 고무됐었고 약간은 어떤 10% 15% 이런 말씀을 하는 데는 전략적 착오를 가져왔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사후적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걱정들 하시니까 여론은 좋지만 투표를 안 하면 집니다. 이런 설득을 좀 하려고 했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 여론조사 내부적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뭐 조사별로 편차가 많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블랙아웃 기간 중에 어떤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은 왜 그 당에서 그랬는지 좀 이해가 되겠죠. 블랙아웃 기간에 여론조사 말씀이시. 이것도 역시 사후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제가 그 당 입장에서 선거 전략 같은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그 선관위의 바보 같은 그 실패가 있었을 때 말입니다. 그때 이것은 약간 음모론적인 시각을 펼친 분들 때문에 제가 뭐 그분들 때문에 특히 그 지지자분들이 더욱 우려를 가지고 이런 전략적 실패가 어느 부분은 드러난 거 아닌가요? 그때 차라리 저 실수는 바보 같은 거지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부정선거가 또 없다. 가서 찍으시라. 이렇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 건 앵커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했고, 왜냐하면은 투표를 겁을 내서 투표를 안 하면 안 되니까요. 투표를 해야 이기는 것이고, 그 부정선거는 감시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근데 예서 이제 저희도 사전투표를 많이 독려를 했더니, 저한테도 막 항의가 들어왔어요. 우리 최 의원 말 믿고 사전투표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아닙니다. 그 사전투표는 그 우리가 은밀하게 그 참관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앙선관위가 해야 될 당연한 투표권의 비밀 보장이라든가 투표권을 보장해주지 않은 이런 엄청난 사태여서 이건 별도로 중앙선관위원장과 그쪽에 따져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투표 때는 이제 직접 투표하면 넣도록 그렇게 조치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혹시 이선영 아나운서 그 연령별 뭐 자세한 좀 분석 결과 나와 있습니까? 쉽게 됐습니까? 아까 이제 제가 지역 시도 권역별로 어느 후보가 더 우세하다고 출구조사 결과 나왔는지 말씀드렸어요. 고장났잖아요. 그거부터 제가 다시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서울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우세했고요.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경합하는 걸로 나타났고 경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 부산에서 윤석열 후보가 우세, 울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우세, 경남에서도 윤석열 후보, 대전 같은 경우 경합이고요. 충남도 경합, 충북 경합, 대구에서 윤석열 후보 우세, 경북에서 윤석열 후보 우세, 광주에서 이재명 후보 우세, 전남에서 이재명 후보 우세, 전북에서 이재명 후보 우세, 그리고 강원에서 윤석열 후보 우세, 제주 경합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연령도 궁금한데요. 연령은 어떻습니까? 연령별로는 아까 이제 살짝 말씀드렸지만 20대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고요. 20대가 앞섰습니까? 포인트 정도. 네, 47.8%고 윤석열 후보가 45.5%로 약 2.3% 포인트 잠시만요. 이 아나운서. 우세했네요. 잠시만요.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20대가 항상 왜냐하면 20대 남성 중심의 조사가 계속 나와서 20대가 윤석열 후보표의 지지가 많다는 게 일반적 분석 아니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굉장히 이제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에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 이제 조사 쭉 추이를 보면 그러다가 조금 쫓아가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 후보의 이제 여가부 폐지라든가 무고죄 형량을 강화한다든가 소위 말해서 남성을 타겟팅하는 이준석 대표의 그 전략을 수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략이 처음에 이제 20대 남성의 결집을 가져왔는데
소위 이제 정치적인 이제 이 저관여층이죠. 예. 그 20대 남성들도 조금 지나치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조금 해오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20대 여성들이. 그러니까 남성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이가 있었습니다. 조사 추이가. 거기에 이제 막판에 여성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결집하기 시작. 그래서 토탈 성비를 합치면 뒤집혔군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남성 20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군요. 윤석열 후보를 58.7% 이제 지지했다고 조사에서 나오면서 36.3% 20대 여성에 비해서 22% 포인트나 더 그래도 큰 차가 나는군요, 남성들은. 지지를 보였지만 이제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58%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거든요. 역시 예상하고 비슷했네요. 여성 20대의 33.8%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여성의 경우에 이 지지율 차가 더 컸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25%. 그 성별로 굉장히 갈린 결과가 예상이 됐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보니까. 20대의 경우에. 아마 조금 더 그 20대 이제 실제 개표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더 벌어질 것이라면. 왜냐하면 남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이재명 윤석열 지지 이게 이제 쭉 일종의 굳어지는 그런 과정이었고, 여성의 경우에는 정말 이게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캠페인 미스죠. 그걸로 이제 여성들이 결집을 하고 또 연달아 몇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여성의 날인데 여가부 폐지하고 이거 무고죄 단문 공약하고 또 워싱턴 포스트 그 페미니스트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결집을 했는데, 여성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 찍은 분들이 쭉 하나의 그 적극적으로 쭉 일관된 흐름을 갖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출구조사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응답을 안 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그거는 계속된 분석이고 최성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다 그럴까요? 뭐 이런 거 하여튼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분리 현상이 분명하다는 이 대립적인 양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또 30대 이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30대 지지율을 좀 자세히 보면 46.3% 대 48.1%로 윤석열 후보가 46.3하고 48.1. 그래서 약 1.8%포인트 근소하게 앞섰는데요. 윤석열 후보가요, 남성. 네. 전체적으로 남녀 합해서. 40대 전체가요. 근데 이제 30대요. 남자 30대를 이제 30대를 조금 더 자세히 봐서 남성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를 42.6%,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52.8% 지지하면서 10.2%포인트나 이제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여성 30대를 보니까 49.7%의 여성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걸로 나타났고 43.8%의 여성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나와서 30대는 그렇게 선명하진 않군요. 20대만큼. 여기서 한 6%포인트 정도 이제 차이가 나면서 10% 대 6%포인트 이러니까 한 3% 차로 이제 좁혀지게 된 거죠. 결국 30대 지지율. 역시 어떤 그 방향성은 비슷한데 선명하진 않군요. 20대만큼. 20대만큼 선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최 의원님은 이 어떤 20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이 결국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어떻게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20, 30대 여성들. 네, 그렇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2030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20대 전체 남성이든 여성이든 20대 전체에 관심을 끄는 정당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 새로운 변화입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30대 당대표. 우리 뭐 사실은 큰 전통 있는 정당에서 30대 당대표가 나왔던 것이 과거에 뭐 YS DJ 시절에도 없던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이었지만 어쨌거나 20대 남자, 30대 남자에서 우리 당이 이 압도적인 지지세를 얻었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새로운 변화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 당은 60대 이상이라고 이제 민주당에 주로 우리 또 비난해 왔고 또 젊은 세대들도 그렇게 주로 조롱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 이게 이제 남녀 간에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젠더 이슈 이런 것들이 너무 민감해서 우리가 여성 지지층 문제 20대 여자 30대 여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30대의 경우는 그렇게 큰 격차는 아닌데 20대는 20대 여자의 이 문제에서
우리가 좀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결과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최 의원님. 예.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어떤 젊은 층, 특히 젊은 남성들에 대한 소구력은 굉장히 있었던 걸로 나타나는데, 거기서 까먹은 거 이상으로 여성 지지층을 그 이상으로 까먹어서 결국 20대 지지율은 뒤집혀버렸단 말입니다. 이거는 결국 이준석 대표의, 물론, 최종 결과랑은 상관없이 어떤 세부적 결과만 보면 이준석 대표의 그 민주당이 비판하던 그 남녀 남자 여자 갈라치기는 결국 전략적으로는 별로 얻은 게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당에서 이제 20대 여성이나 30대 여성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런 여가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다 살펴보면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뭐냐면 여가부를 없앤다고 여성 보호 정책, 여성에 대한 정책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여가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겠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 정말 여성을 보호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여성에 대한 잔인한 폭행, 잔인한 범죄 행위 같은 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행위들을 국가가 제대로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 그걸 엄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게 한편으로서는 권력에 의한 이제 성적인 폭행을 이루어졌고 또 한쪽으로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라 그러면서 아주 잔인한 폭행. 그리고 국가가 그렇게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 그렇게 위협을 당하는 여성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측면을 분명히 강조했는데 그런 포인트들이 제대로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20대, 30대 저는 한번 대비하고 싶은데 20대, 30대에서 과거 출구조사에서 직전 출구조사에서 우리가 아마 그냥 20대 여자 지지율 정도였을 겁니다. 정당이.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50대부터 조금씩 그 세대에서 우리 이겨나가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20대, 30대에서 어쨌든 세대에서 일부라도 좁혀나가고 그런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다만 여성 지지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정책에 대한 일부 오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대, 30대에서 우리 정당이 뚜렷한 어떤 기반을 가지고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최 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아까 제가 여쭤봤던 최영두 의원님한테 여쭤봤던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상징되는 젊은 층이 결국 20대 남성에게 집중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아니고 손해를 봤다는 분석. 이 분석에 동의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논쟁은 할 수가 있는데 대선 후보가 그렇게 쉽게 말해서 이제 남성 편향적인 그런 이제 캠페인을 한다는 것 자체는 동이 있으면 항상 반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캠페인 전략이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원래 갖고 있던 미천을 좀 까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뭐 여자들이 점 보러 다니는 거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했다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무고죄 강화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형량이 높거든요. 근데 그걸 더 강화하겠다 그러고 또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가 조금 이렇게 좀 터프하고 이런데 자꾸 남성 편향적인 정책들을 갖고 하니까 처음에는 캠페인으로는 좀 봤죠.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봤다 이런 분석이시죠. 지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말입니다. 서울 지지율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고무되셨었다. 거기에 약간 상황 판단이 차이가 있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 지지에서 민주당이 까먹은 건 경기도, 그러니까 이 수도권 지지에서 다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한 걸로 나타나는데 이 현상은 왜 이렇게 비롯됐다고 보세요? 원래 수도권을 통틀어서 같이 분석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조금씩 차이는 있었죠. 투표율 차이도 조금씩 있었고. 최 소장님이 그 경기 정서는 좀 아시잖아요. 지역구가 원래 그쪽이셨고. 그렇죠. 어떻습니까? 뭐 어떤 차이입니까? 우선 제일 큰 게 이제 부동산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부동산이 폭등했다라고 이게 이 민주당에 대한 이제 이 정서가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로 인한 이제 세금, 뭐 이것은 이제 많이 걷어간다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소위 말해서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 이 로드맵 속에서 아파트 값도 오르고 공시지가
또 현실화되고 하니까 종부세 대상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세금을 좀 더 내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집약적으로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경기도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작동을 해서 서울 지지율이 이제 진 거고요. 근데 이제 득표율, 예상 득표율 출구조사 결과는 저렇게 나와도 득표 수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한 표라도 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요? 수도권에 전체. 왜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인구 대비 인구가 경기도가 많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뭐 인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거는 원래 이제 통상 지금까지의 조사상으로는 사실 늘 서울에서 8-9% 이렇게 져왔거든요. 어디서? 서울이요. 그 아까 최 의원님도 말씀하신 그게 이제 5%를 이제 좀 쫓아간 거 아닙니까? 그 격차도 줄어들었다는 것도 최 의원님도 마찬가지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블랙아웃 되기 전에는 좀 이제 박빙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또 좀 한 5% 정도 벌린 거고 그래서 하여튼 막판에 민주당이 얘기했듯이 맹추격해서 쫓아가는 이 추세 이게 좋다. 그래서 초박빙이다. 그래서 3월 2일까지는 초박빙 열세로 봤던 거고 지금은 초박빙 이제 우세로 봤던 거죠. 최 의원님 보시기에는 서울 지지율이 굉장히 낙관을 하셨다 그러셨는데요. 그 추격당하는 그 현상은 동일하게 인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서울 지지율에서도. 그런 점이 좀 있겠죠. 있을 테고.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데가 지금 민주당이 또 바짝 붙었고.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그 사이에 추경을 통해서 그 펌프를 조금 민주당이 끄지 않았습니까? 몰래는 뭐 35조 하자고 이재명 후보가 앞장서가 하는 바람에 원래 14조는 정부가 처음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걸 하려면 금방 할 수 있었는데 35조를 빚내서 하자는 바람에 이게 늦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워낙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니까 이제 갑자기 14조 하면서 우리를 제치고 이제 헐리우드 쇼를 했는데 어쨌거나 빨리 급한 불을 끄자는 민주당의 그 신속한 선거적 판단 같은 것도 특히 저희들이 이제 제가 눈여겨보는 건 개청별이었거든요. 이 조사에는 개청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그 갤럽 정기 여론조사를 쭉 지켜보면은 소상공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 정부에 대한 분노지수 그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컸습니다. 반사이 컸는데 그게 확 뒤집혀 버렸어요. 그 추경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역시 선거를 오래 해보고 이러면 이제 여당의 또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일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이 지금 오차 범위 이게 밖에 아닙니까? 지금 차이가 큽니다. 더욱더 5% 차이 나니까요. 출구조사 이런 것들이 우리로서는 뭐 거의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사실 지난 재보선이라는 그 특별한 상황만 제외하자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새로운 우리 이번 선거에서 뚜렷한 성과라면 성과고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오늘 밤 끝까지 지켜봐야 될 큰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출구조사 결과만 보면 누가 이길지 아직도 뭐 전혀 아주 1%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은 서울에서 지고 이긴 경우가 없었다. 이 선거에서요. 이 부분은 이번에도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게 룰로 자리 잡진 않을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랬지만 그게 이제 철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다른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뭐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17대 대선에 서울특별시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이제 출구조사 말고 실제 이제 53.23%를 득표하면서 우세했던 적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요? 네, 대선에서.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서 민주당 후보가 우세했던 다른 당 후보가 우세했던 후보가 전국에서도 결과적으로 당선됐다는 걸 서울에 이긴 사람은 언제나
아니 서울에서 지고 이긴 적은 없었다. 이 논리인 것 같은데. 그렇죠. 서울에서 이기면 이긴다. 서울에서 지고 이긴 적은 없었다. 이 논리가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8대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51.42%, 박근혜 대통령이 48.18% 득표하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었나요? 앞선 전적이 아니고 잘못 알고 있던 분이었군요. 제주도가 그 풍향계였다는 거는 이제 올해 제주도는 맞습니다. 그래요? 네. 제주도가 어떻게 나왔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대 대선 같은 경우에 문재인 후보가 앞섰고 18대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후보가 앞섰고 17대 대통령 같은 경우 이명박 후보가 앞서면서 모든 결과를 다 이제 모든 결과가 맞았어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약간 기분 나쁘신데 요번 올해 지금 출구조사 결과는 한 10% 차이 났습니다. 제주도가. 이번 그렇죠. 이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말씀이신 거죠? 52.2 대 42.5로 거의 딱 10% 차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앞서는 걸로 나와 있네요. 최수성님은 아까 기동민 의원 가셔가지고 그런데 이 결과에 따라서는 이 정치 구도가 최 의원님 오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국민들의 절묘한 선택, 완벽한 균형, 출구조사 결과로만 보면요. 이건 단독 정권이라기 뭐할 정도로 이대로 나온다면 거의 권력 분정을 명령한 거나 다름없는 결과가 나와버렸는데요. 이 상황에서 만약 민주당이 진다면 심상정 후보나 정의당의 입지에서 상당한 충격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대선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지난번 21대 총선거 20년도에서 예고된 일이기도 하고요. 사실 제3후보, 제3지대가 굉장히 지금 축소된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준연동형 비례자라든가 여기서 이제 진보정당인 정의당에서 의석을 많이 못했죠. 6석밖에 못했기 때문에 축소되어가는 과정이고 이번에 이제 대선에서도 지난번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에 지금 절반도 못 미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 정치의 좀 지형이 매우 축소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선의로 일부 사람들하고 같이 협치를 하거나 이러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제도로서 그렇죠. 구도 자체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다당제의 이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뭐냐 이런 것을 이제 이재명 후보는 하겠다고 내용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 이렇게 거대 양당이 초박빙 상태로 결론이 아직까지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요. 누가 이길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거대 양당이 초박빙인 결과가 나올 정도였으면 이게 민주당이 그동안 선거 직전에 주장했던 다당제로의 제도 변화는 더욱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안철수 후보가 적시적 소명으로 얘기했던 다당제로의 변화는 본인이 합당을 함으로써 그 가능성은 완전히 좁혀진 거 아닌가요? 더욱 어려워진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근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도 이미 약속을 했지만 사실은 민주당에서 벌써 87전 체제의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개헌이라는 것이 항상 그때마다 집권 초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돼서 이제 문제 내왔고 또 저희 당도 최근에 들어선 그 문제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크게 걱정하는 것은 정치에 지나친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국민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이게 딱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굉장히 그 통합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우리 군앵커님 말씀하셨지만 국민이 권력의 분점을 명령했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수치로 보면 그래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당제는 좀 섣부르다 하더라도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 또 그렇게 해서 정당 내에서 요즘은 이제 다당제도 있지만 일본이나 이런 미국의 정당 같은 경우는 포괄 정당이라 그래서 당내에 여러 분파들이 있어서 근데 미국도 민주양당으로 아주 딱 양당제로 고착돼 있지만 그래도 공화당 내에도 약간 민주당과 가까운 이제 지역 정서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도 자민당이 큰 정당이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파벌이 있으면서 중도파부터 우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만약 이제 권력의 분점이라든가 권력 체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야기 된다면은 다당제가 우리 국민 이게 이제 국민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또 이렇게 확 이렇게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뭐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좀 더 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에서 극단적 양당으로 몰아줬습니다. 국민들은. 진보당의 입지를 이제 국민들이 좁혀놓은 더 좁혀놓은 상황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제 결국 둘이 싸워서 뭐 끝장을 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정당이 이제 또 대통령이 이런 양극화된 딱 정확히 절반으로 나눠진 국민 여론을 어떻게 통합시켜낼 것인가 그 방법으로 국회와의 협력, 여야 정당과의 협력 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당장 이제 지방선거에서 지금 정계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시도의원 선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저희들 듣기로는 민주당은 좀 중대 선거구로 하자. 그 공약사항이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당장 하나의 시금석이 되겠죠. 최성님 어떻게 보세요? 다당제 공약. 소위 말해서 이제 작은 것부터 해나가면서 소위 말해서 일종의 이제 정치적 양당 독점 체제죠. 이것을 좀 해소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아까 이제 지방의원이 이제 그 중대선거구제를 얘기를 했지만 그거 하나를 놓고도 이제 머리 터지게 또 이 논쟁하고 또 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구 설정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있고 아니면 조금 더 큰 틀에서 장치들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일 큰 틀이 이제 개헌이죠. 개헌을 통해서 이런 극렬한 대결 구도를 어떤 권력 구도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공약 상황이죠? 선거 과정에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만 갖고도 어렵다고 봐요. 다당제가 하나 있고 소위 말해서 총리 이제 국회 그렇습니다. 책임 총리제. 근데 총리 국회 추천도 사실은 이게 이제 헌법 개정 사안이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양론이 있는데요. 헌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제도화시키면 그건 내각제적 요소의 이원 집정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개헌이 필요한 거고요. 또 책임 총리제도 사실은 개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총리의 직무가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명에 따라서 내각을 통할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궁금한 재청권은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대의에 대해서는 여야 지금 누구도 대의 자체에 대한 반대한다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당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또 우선은 정치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당의 시기에 개헌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오락가락했어요. 양당이. 어떨 때는 막 민주당이 하자 그러고 어떨 때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사실 국회에서 상당히 의원들 서명까지도 받아가지고 그때 아마 200명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틀은 거죠 그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일대 일어나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국회에 와가지고 갑자기 또 개헌하자 그러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당의 시기에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컨센서스가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합의 지점을 찾아내기가 대통령 중임제냐 이원 집정부제냐 복잡하죠. 최 의원님도 쉽지 않을 거라는 데는 이 선거에서 이건지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국회 이제 여야 의원들도 많이 겪어보고 해서 이제 또 사실은 이번 대선은 국회에서 후보를 못 낸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국회의 정치적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한 또 반성이 있을 텐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또 몇 분의 민주당 의원님들과도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한번 독일을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독일을. 왜냐하면 독일이라는 것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치로 갈 때 보면은 다 투표로 나치로 간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전체주의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극단적인 이해 아닌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주 독일은 그 정치 체제로 다당제와 연정을 이렇게 딱 고쳐내서 지금 사실은 최고 부국과 강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근데 사실은 분단 과정
또 우리는 통일 못했습니다. 그 통일 과정. 또 독일이라는 나라가 국론을 통일해가는 과정을 보면 참 우리가 배울 게 많다. 같이 연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마리를 찾아봐야죠. 제가 두 분 말씀하신 게 죄송해요. 좀 약간 근데 그 전에 이선영 아나운서 최종 투표 결과 투표율 나왔습니까? 혹시 아직? 지금 투표가 250개 이제 선거구 중에 247개가 돼서 조금 덜 됐는데 지금까지 77%가 나왔고요. 개표는 지금 일부 지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경북을 시작으로 해서 어디요? 전북이요? 경북을 시작으로 해서 전북, 충북, 강원도에서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뭐 이게 의미는 없겠죠. 의미는 없겠죠. 근데 너무 적은 개표율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36.98%, 윤석열 후보가 58.9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총 개표율은 0.00%예요. 네, 너무 이제 막 시작해서. 그런데 이 투표율은 정확히 지난 대선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이 이제 77.2%였거든요. 근데 최종 집계되면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수도 있겠는데요? 네. 좀 이제 사전 투표의 열기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10% 포인트가 이제 차이가 나서 지난 대선에 그런데 이 어떤 지난 대선하고 이 투표율이 거의 똑같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쉬움이 표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민주당은 이 정도일 줄 아셨습니까? 아니면 더 이 정도라는 기대를 제가 많이 들은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보도도 됐지만 민주연구원의 시뮬레이션에서는 투표율이 8% 높을 때마다 민주당이 1% 더 얻는다. 뭐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득이다. 지금 양당이 서로 그랬거든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달리 본 것이 우선 아주 유례없는 네거티브 선거였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제3지대 심상정 후보라든가 또 안철수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에 합쳐지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하면서 3지대 후보들이 굉장히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그냥 그대로 안철수 후보 따라가거나 그다음에 아예 반감 갖고 이재명 후보 찍거나 이러지 않고 기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넘기 어렵다. 0.01%라도 적으면 적지 넘기 어렵다는 최 선생님 오늘 부쩍 잘난 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니면 얘기를 안 하니까. 아니요. 근데 갑자기 더 부쩍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놀래가지고. 최 선생님 궁금한데 하나 여쭤보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전통 지지자 중에서 투표를 포기한 사람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글쎄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혹시 그 아이디어 질문이 왜냐하면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투표율이 높지 않아. 꽤 높은 투표율이에요. 높은 투표율이고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을 때는 그때는 보궐로 한 거기 때문에 8시까지 투표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분들을 별도로 7시 반까지 한 거고 일반인은 6시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투표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투표율을 상위에서 80% 돌파한다 이런 것은 난망하게 봤는데 민주당도 높을수록 좋다는 의견이었죠. 근데 저는 유불리 측면에서 사전 투표율 때문에 투표율이 막 높아지는 게 민주당에 별로 안 좋다라고 저는 했던 거예요. 사전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사전 투표율은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 물론 이번에는 민주당도 캠페인을 했고 또 사전 투표가 안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사전 투표율이 높아가는 과정이 있었고 하나는 국민의힘도 이번에 동력 캠페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아졌지만 그래도 사전 투표율은 민주당이 잘 나왔다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본 투표율하고 합산해서 전체 투표율이 안 높으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저는 아까 최 소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그렇게 인제 기억나세요? 아니요 원래 약간 잘난 척하는 경향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사람을 됩니까? 아니 사실을 가지고 잘난 척 하시니까요. 왜 사람을 이준석 대표급을 만드세요? 아니 이준석 대표 들으시면은 하여튼 그런데 저는 최 소님 말씀하신 그 분석에 아까 어떤 최 의원님은 굉장히
높을 거를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가장 정확한 말씀을 해주면 최동님 수치만 전달해 주셨고 아까 여론조사 전문가 한 분이 나오셔서 저는 그게 가장 정답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요. 자, 지금 굉장히 4, 5% 예년보다 높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왜 그러냐면 지난 대선이 보궐대선 성격이라서 8시까지인가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요건 사실상 6시까지였다. 그렇죠. 그 코로나 확진자 투표는 그 비중이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에서 6시까지 해가지고 지난해를 넘어서기 어렵다고 딱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분 설명이 가장 명쾌했어요. 최승희 설명은 그냥 통틀어서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엔 보궐선거였다. 그 얘기도 하셨다고요? 지금 했잖아요. 그 얘기. 제가 증인이에요. 방금 하셨어요. 제가 트집을 잡으려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진행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뭐 잘난 체 한다, 뭐, 한 얘기도 기억 못 하실 뿐더러 지금 한 얘기도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거는 역시 제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누군가를 근거 없이 몰아세울 때는 항상 자기 뒤통수를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딱 그거 생각하느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있는 것이 사전투표를 출구조사에 보정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정을 했을 거예요. 했는데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연령 투표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여론조사 추이로 보정을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나 사전 투표율에 20대들이 얼마나 나갔냐 사전 투표에 이거는 연령별로 보정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최승희 말씀하신 왜냐하면 지금도 연령별 투표율은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연령별 아까 나왔죠? 출구조사 결과였고요. 출구조사만 나오죠. 투표율 지금 나올 수가 없고.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번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던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고 직전 총선하고 요 두 개는 그러니까 16년 총선, 17년 대선은 이상할 정도로 20대 투표율이 높았어요. 거의 평균 투표율에 맞먹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보통 평균 투표율에 한 20% 가까이 쳐졌어요. 20대 투표율이. 그리고 16년 총선, 17년 대선만 붙었거든요. 그리고 또 20년 총선에는 또 20대 투표율이 또 떨어지고 고전의 지방선거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출구조사를 보정을 했을 텐데 여론조사상의 이 20대 투표율을 여론조사상의 응답 보정한 걸로만 했으면 그건 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어느 쪽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출구조사가 많이 됐잖아요. 거의 지금 50% 가까이 40 몇 프로 가까이 출구조사 비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체 투표에서. 그런데 여기서 20대가 덜 나왔는데 출구조사 자체는 샘플을 맞췄을 거거든요. 연령 샘플. 그러나 실질 투표 인원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20대가 전체적으로 덜 나왔다. 혹은 30대가 뭐 좀 덜 나왔다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후보 간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두 분이 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 오차범위가 몇 %죠? 출구조사? 0.5% 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네, 플러스 마이너스 0.5% 포인트.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지상파 3사가 플러스 마이너스 0.5% 포인트. 그러니까 이 정도 약간 수치가 지금 약간 이선영 아나운서 약간 헷갈리신 거 아닌가요? 혹시 플러스 마이너스는 더 될 것 같은데. 출구조사는 출구조사 오차범위는 원래 플러스 짧습니다. 마이너스. 그런데 제가 여쭤보려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뭐냐면 그 정도로 정밀한 오차범위인데 사전투표가 보정이 돼서 체크가 정확히 안 됐을 텐데 그 정도로 정밀한 오차범위 내 표적이 가능한가요? 보시기에? 이게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사전 투표를 보정을 했어도 그 연령별 투표율 있잖아요. 실제로 사전 투표 몇 명이 했느냐 연령별로 이거를 보정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선관위에서 연령별 투표율이 나오죠. 투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저도 갑자기 그게 궁금했어요. 연령별 투표율을 받아서
연령별 투표로 여론조사를 보정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전 투표도요? 사전 투표도. 왜냐하면 사전 투표가 이제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그건 이제 연령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건 아마. 근데 이 지금 상황에서 사전 투표에 대한 정밀한 보정 작업이나 정밀한 추정이 없이는 이 전체 추계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 사전 투표가 30. 그렇습니다. 그 비중이 너무 높아가지고 37%나 되는데요. 예. 여론조사 기관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사전 투표가 높아지면은 이 엑시폴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니까 아마 이번에 상당히 치밀하게 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사전 투표 출구 조사를 따로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 정도면 사전 투표하고 나오는 분들을 다시 잡아가지고 예 그렇게 해야겠네요. 돈이 엄청 들겠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저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법적으로 미리 미리 며칠 전에 본 투표 며칠 전에 어느 분들이 얼만큼 투표했다는 그 정확한 수치를 아니 공표를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표를 안 그렇죠. 하더라도 그런 문제 아닐까요? 이건 뭐 추정입니다. 별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제가 알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냥 자, 이 8시가 54분이 다 돼가는데 개표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선영 아나운서. 일단 개표 진행 상황을 보면 아까는 이제 아직 0%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0.04%의 개표. 네, 몇 시쯤 윤곽이 드러날 것이나 이런 기사 같은 게 혹시 나와 있는 게 기사를 있습니까? 보니까 새벽 1시경으로 이제 예상보다는 빨리 드러나네요. 그 제가 언론사도 얘기하는 있었고. 거는 질투라고 그러세요, 자꾸.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아니 댓글을 제가 언어 좀 좋다기 읽었는데 그것밖에 이걸 질투라고 표현하십니까? 댓글을 좀 읽었는데 저희가 2부 마무리하는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잖아요. 하나 눈에 띄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KKC님께서 역시 단일화는 역풍이었어.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동의하세요 혹시? 네, 두 분 생각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단일화 우리 처음부터 예상한 게 있었죠. 왜냐하면 저 안철수 후보 표중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도 했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윤석열 후보가 정말 국민의 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하겠다는 미래통합정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표의 득실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나와 있는 출구 결과로 좀 추정을 하시면은. 정확히는 뭐 추정이 불가능하겠지만요, 지금으로서. 그 상당수 그래도 우리 당 지지자들은 그 단일화를 원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당 지지자들의 지금 우리도 만일 당 지지자들이 단일 없이 그냥 가자고 했으면은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러나 당 지지자들이 간절히 원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 선생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두 분이 단일화하기 전에 이번 단일화는 사실 계륵 단일화다. 그 말씀도 하셨죠. 하면 기분 좋고 기억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안 하면 찜찜하고 그러나 실효적이지는 않을 거다. 요게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이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날 거냐. 그러면 조사상에도 이게 윤석열 후보한테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갈라지는 걸로 쭉 나왔었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 기반의 특수성이 이번엔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지지층을 확장적으로 결집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이재명 후보를 선뜻 지지하지 못하는 민주당 지지층이나 대통령 지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효과로 오히려 있었다. 그래서 역풍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역효과는 조금 있었다. 역풍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래도 얻어오는 표가 많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지지층의 행동. 그러니까 이 소극적이거나 침묵적인 지지층이 입을 열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의사를 결정하지 못한 지지층들이 결정하게 되는 동기로 작용한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두 분도 또 어떤 9시면은 가셔야 되는 상황이시죠? 이 패널들은 자꾸 가시고 저는 나와가지고 결과를 지켜보겠으니까 뭐 재미있습니다. 저기 가시면은 혼자 하세요? 또 오십니다. 그렇죠. 이 일명 판갈이라고요. 불판갈이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저로서는 두 분 보내드리는 게 아쉽지만 뭐 약속드린 시간이 있고 해가지고 아직 근데 9시 딱 채우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오실 분들 중에 약속을 잘 어기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 오신 얼굴을 확인하고
판가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런 확인된 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투표 참여를 못하고 거기에 이제 고령자들이 좀 있는데 사실 뭐 고령자가 많이 감염됐다는 그런 근거는 뭐 분명치 않거든요. 젊은 사람도 많이 되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되고 있는데 숫자 자체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령자들은 그 백신을 많이 맞으셔서 감염자 수는 저도 정확한 통계 본 적이 없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좀 젊은 층이요. 건강한 사람들이 전파력이 세고 뭐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에 이제 입실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참 투표하려면 이제 번거롭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자가격리한 분들은 오히려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합법적인 투표고 권한 행사하는데 나가고 싶어하는 것들이 좀 바람 쐴 겸 합법적인 바람을 쐴 겸 그런데 뭐 아까 150만 명 정도로 이제 추산을 일주일을 갖고 하면은 뭐 20만 명 해서 이제 150만 명으로 추산을 하자면 뭐 투표율이 80%다 그래도 120만 명 아니에요. 여기도 사전 투표에 많이 가셨고 한 절반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65만 70만 정도. 진짜 좀 잘 맞추시네요. 제가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6시까지의 집계 결과랑 이제 7시 반까지 지금 최종 집계 결과를 해서 차감을 해보니까 60만 5,740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60만 5,740표가 그 확진자와 이제 그 격리자의 그렇군요. 수라고 그냥 우리가 추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방금 최재성 전 수석이 이야기한 수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65만과 60만. 그 마지막에 이선영 아나운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끝까지 잘난 척하고 가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오늘 두 분, 두 분 역시 결과 나오시면은 때까지 보셔야 될 테니까. 결과 우리 쪽으로 나오면 MBC 나옵니다. 결과가 이기시면 내일 뵙는 거죠. 결과가 이쪽이 이기시면 아직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나요? 내일 뵙는지 여부는? 하여튼 제가 지금 조금 제가 왜냐면 여러 가지로 조금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을 막 이분 말씀하신 건 좀 하여튼 저는 월요일에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뵙습니다. 결과가 하여튼 국민의힘 승리로 나오면 내일 뵙겠습니다. 최 의원님은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시기 전에 저희가 그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요 짧은 다큐멘터리 하나 제작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보시고 3부 패널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